반갑습니다. 명품 강의 합격 맛집 요양보호입니다. 제 채널은 요점 정리 영상이 탁월하다라는 걸로 유명한데요. 이번에 개정된 내용으로 새롭게 필기편 만들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고고! 노인에 대한 보상, 먼저 경제적 보상입니다. 경제적,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거겠죠. 교통시설, 박물관 등과 같이 이용요금을 감면되거나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도적 보상,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이런 제도를 통해서 보상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헷갈리기 쉬운 거 정치적 보상은 노인의 날, 어버이날 등을 지정을 해서 기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날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하잖아요. 그래서 정치적 보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년기 신체적 특성입니다. 세포 노화되어지겠죠. 면역 능력도 저하됩니다. 잔존 능력, 남아있는 능력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이 저하가 되어집니다. 회복하는 능력도 저하가 되어지겠죠. 비가역적 진행, 비가역적이라는 것은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청춘을 돌려다오 해도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시험에 비가역적 진행 자주 출제됩니다. 노년기 심리적 특성입니다. 노년기가 되면 우울증 경향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향성의 증가, 내성적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활동이 감소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 만나는 거 기피하게 됩니다. 조심성의 증가, 조심조심하게 되어져요. 행동이 느려지고 신중해집니다. 경직성의 증가, 우리가 어떤 새로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 마음이 긴장을 해서 이렇게 경직되어지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년기가 되면 더 경직되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습관적인 태도를 고수하려고 하고 융통성 없어지고 변화를 싫어하고 도전적인 일 싫어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일 처리하는 거 싫어합니다. 이게 다 경직성이 증가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응어리졌던 그런 감정이 해소가 되어지고요.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이 더 생기게 됩니다. 유산을 남기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요. 의존성도 증가하게 되어집니다. 노년기 사회적 특성, 역할이 상실되어지겠지요. 그리고 노후 자금이 없을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빈곤해집니다. 유대감 상실 또는 감소가 되어지지요. 사회적인 역할들이 줄어들게 되어지다 보니까 친구와의 관계도 좀 소원해지고 이런 끈끈했던 유대감들이 좀 줄어들게 되어집니다. 사회적인 관계도 위축이 되어집니다. 가족 관계의 변화, 부모 자녀의 관계입니다. 자녀들이 다 성장해서 결혼하고 다 떠나고 나면 집에 빈둥지만 남게 되어진다.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고요. 수정 확대 가족은 자녀들과 한 집에 사는 것은 아니지만 자녀 가까이에 살면서 자녀 부양을 받는 가족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가족 형태에 문제가 나오면 거의 99% 정답이 수정 확대 가족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현대사회의 가족관계가 변화됨에 따라서 노인 부양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첫 번째, 공적, 사적 부양이 모두 필요합니다. 공적 부양이라는 것은 국가나 사회가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복지 서비스,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이런 것을 통해서 국가가 노인 부양을 지원을 하고 있지요. 사적 부양은 본인이나 가족이 부양을 하는 겁니다. 공적 부양, 사적 부양 모두가 다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국가 주도의 노인 복지 정책이 더욱 강화가 되어지면 좋겠죠. 국민연금,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런 공적 비중이 높아지려고 나라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적인 생활, 즉 최저생활은 보장해주자라는 거고요. 고용보험, 요양보호사가 실직했을 때 받습니다. 기초연금, 65세 이상 노인이 안정적인 소득으로 생활 안정이 될 수 있게끔 지원해주자라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민들의 건강과 관련되어진 제도겠죠. 그래서 질병, 건강 증진, 보건 이런 단어들이 나올 겁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서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겁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노인 인구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시험에 다음과 같은 보기가 나오면 헷갈립니다. 초고령 사회, 초노령 사회 헷갈리게 되어지죠.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고고 했습니다. 초고령입니다. 노인복지 원칙입니다. 첫 번째, 독립의 원칙은 노인도 일할 수 있는 기회나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하고요. 중요한 거,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참여의 원칙,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아실현의 원칙, 노인들이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험에는 독립의 원칙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노인복지시설,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 뭐가 있나 보겠습니다. 먼저 노인주거복지시설, 집과 관련되어진 시설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양로시설이에요. 이것은 노인들이 입소해서 생활하는 거고요. 노인공동생활가정은 가정이 들어가니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을 만들어서 지내게 하는 거. 노인복지주택은 분양을 하거나 임대해서 제공하는 시설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들을 위한 의료와 관련되어진 시설은 뭐가 있느냐? 첫 번째, 노인요양시설입니다. 노인성 질환을 가진 우리 어르신들이 입소해서 생활하는 거예요. 여기는 10인 이상일 경우에는 노인요양시설, 9인 이내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지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어르신들의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진 시설은 뭐가 있느냐? 먼저 노인복지관이 있지요. 경로당, 노인교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집에서 생활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시설은 뭐가 있느냐? 방문 요양은 가정에서 생활하시는 노인들에게 요양보호사가 방문해서 하는 거예요. 방문 목욕도 마찬가지로 방문을 해서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야기하고요. 주야간 보호 잘 아시죠? 자, 일정 시간 동안 우리 어르신들이 가서 지내고 오는 곳입니다. 단기 보호는 단기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보호를 받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보험자는 누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는 국민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을 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가사 및 신체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가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가사 및 신체 활동을 지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이 더욱 증진되고 생활이 안정되게 하는 겁니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겠죠. 이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첫 번째 보험료, 그 다음에 국가지원금, 본인 부담금으로 충당이 되어집니다. 자, 지금부터는 중요한 거예요. 보험료에는 건강보험료와 장기 요양보험료가 있습니다. 이 건강보험료하고 장기 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 징수를 해요. 한 집에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통합 징수를 하는데 돈 관리는 따로따로 한다. 독립회계를 하는 거예요. 맞벌이 부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 집에 살아서 통합 징수를 하지만 맞벌이 부부 요즘에 돈 관리 따로 하죠. 독립회계 따로따로 돈 관리한다. 통합 징수 독립회계 이거 시험에 자주 보기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회계로 관리한다. 그러면 X가 되겠죠. 잘못된 겁니다. 통합징수 독립회계. 제가 앞에서 재원조달은 보험료, 국가지원금, 본인 부담금이 있다고 했습니다. 국가지원금은 20%예요. 빨간 색깔 되어 있는 것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본인 부담금, 시설에 들어갈 때는 20%예요. 집에서 할 때는 제가 급여는 15%입니다. 자, 이거 암기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빨간 색깔 보세요. 제가
15하면 15%, 15하면 15가 뭐냐 하면 요양보호에서 열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런 게 15예요. 제가 15하면 시급 20, 우리 시급 한 20 정도는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쵸? 자, 이렇게 쓸데없이 말도 안 되게 억지로 해서 제가 암기법을 하는데요. 뭐 이렇게 억지로 하노 싶을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해도요. 이게 또 기억에 남더라고요. 자, 제가 15하면 시급 20이다 기억을 하시고요.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40에서 60% 경감이 되어지고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두실 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그리고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중에서 공단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는데요. 이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내가 요 긴 것을 왜 알려드리느냐 하면 시험에 장기요양급여와 관련되어진 보기가 나올 때에 지자체가 자주 등장을 하는데 지자체 나오면 그냥 과감하게 땡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가 나오는 게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요 긴 글과 그 밑에 있는 거 지자체에서 하는 일,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뭐 업무와 관련되어진 폭행 등으로부터의 보호 요거 두 가지만 지자체가 나옵니다. 요 긴 문장으로 보기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자체 나오면 일단 땡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즘 장기 요양기관들이 참 많습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치시는 분들도 많고요. 자, 이분들이 공짜로 그냥 하는 건 아니겠지요. 했던 그 서비스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심사하고 지급을 하겠죠. 자, 본인 부담금은요. 본인 부담금은 가입했던 그 대상자가 장기요양기관에 납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장기요양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느냐 하면 65세 이상인 자이거나 또는 65세 미만 중에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노인성 질병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치매, 뇌졸중, 파킨슨, 알츠하이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그 대상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또 하나 기억할 거, 입원 중이다 그러면 제외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장기요양 등급은 어떻게 신청을 하고 판정을 받는지 그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을 하고 나면 방문 조사를 하러 옵니다. 조사한 그 결과서와 신청서, 의사소견서 등 필요한 자료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을 하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등급을 판정을 합니다.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 등급이 있어요. 여기에 포함이 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고 등급 외가 나오면 땡 탈락이 되는 겁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신청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대상자가 신청을 할 수가 있죠. 이 신청은 본인이 할 수도 있고 가족이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나 가족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하고 나면 공단 직원이 방문을 해서 방문 조사를 합니다. 장기요양 인정 조사표가 있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대상자의 심신 상태를 조사하는 겁니다. 조사를 하고 나면 조사 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등 필요한 서류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판정하게 되어집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데요. 등급 판정은 어디서? 등급판정위원회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신청부터 등급 판정 받는 것까지 30일 이내에 이 모든 것이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점수에 따라서 등급이 나누어집니다. 1등급은 95점 이상, 2등급은 75점 이상, 3등급은 60점 이상, 4등급은 51점 이상, 5등급은 45점 이상이에요. 자, 이거 어떻게 외우느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빨간 색깔 보겠습니다. 1등급 95점, 1을 I로 바꿨습니다. I95.
2등급 75점, 이치료예요. 3등급 60점, 360도, 4등급 51점, 451, 그리고 5등급 45점, 545, 545예요. 자,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 치료를 했더니 임플란트 같은 거 이 치료하고 나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이 치료를 하고 나서 360도 내 모습을 보니 몰골이 말이 아니네. 이에 따라서 나에게 보상을 해줘야죠. 4, 5일 동안 545예요. 한 번 더 할게요. 아이고, 이 치료를 하고 나서 360도 내 모습을 삥 둘러보니 몰골이 말이 아니네. 4, 5일 동안 오싸우. 자, 쉽게 암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거, 5등급과 인지 지원 등급은 치매 환자입니다. 한번 등급을 받고 나면 평생 쭉 가는 게 아니라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1등급은 4년, 2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3년, 5등급 인지지원 등급은 2년 동안 유효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요. 유효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이다. 이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일 짧은 게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 2년이기 때문에 최소 2년이다. 기억을 하시고요. 최대는 4년 6개월입니다. 1등급이 4년이잖아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6개월 동안은 더 느릴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 4년 6개월이 되어집니다. 장기 요양급여, 이것은 요양 등급을 받고 나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재가급여, 우리 대상자가 집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인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첫 번째 방문 요양이 있겠죠.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을 해서 우리 어르신의 신체 활동과 가사 활동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방문 목욕이 있겠고요. 방문 간호도 서비스에 포함이 되어진다고 했죠. 주야간 보호,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노치원이죠. 일정 시간 동안 보호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하는 거 단기 보호 있고요. 기타 재가급여에는 복지용구 구입이나 대여를 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라고 하는 것은 신체 활동에 도움을 주는 그런 물품들, 그런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는 거, 이것은 재가급여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자, 재가급여를 하면 어떤 장점이 있겠습니까? 친숙한 환경이 되어지겠죠. 집에서 하니까 익숙한 환경이라서 좋고요. 사생활이 존중이 되어지니까 좋습니다. 하지만 긴급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시설급여, 시설에 들어가는 거예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여기에 속합니다. 의료, 간호, 요양서비스, 이런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 중심 생활에서는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특별현금급여는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을 때 받는 건데요. 자, 여기서는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 요양비가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암기하는 방법, 우리 가족은 특별히 현금을 좋아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나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아야 되겠죠. 그 이용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어르신이 주야간 보호센터에 등록을 하려고 한다. 그럴 경우에 먼저 서비스 신청을 하고 상담을 하겠죠. 그 노치원에 가서 상담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을지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내가 주 5일 다 갈 건지 3일만 갈 건지 아침을 먹을 건지 말 건지 이런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아, 여기 마음에 드네. 그러면 계약을 체결을 하고 서비스 제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내가 계속 이용을 할지 그만할란다, 종료할지 이걸 결정을 하게 되겠죠. 장기 요양을 신청을 하고 등급을 받고 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 대상자에게 두 종류의 서류를 보냅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밑에 거부터 보도록 할게요. 장기 요양 인정서예요. 예, 등급 받은 거 인정합니다.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서류예요. 여기에는 장기 요양 등급,
유효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급여 종류와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시험에는요, 위에 게 더 자주 출제가 되어집니다.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예요. 이것도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에게 제공을 하는 거겠죠. 자, 이것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서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한도액, 본인 부담률, 급여 종류와 횟수, 비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장기요양 인정서는 장기요양 등급 받으려고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통과가 되어졌어. 등급을 받은 거야. 그러면 장기요양 등급 받았습니다. 인정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내용이 몇 등급입니다. 이거 몇 년까지 요 등급 받은 거 인정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는 등급 받고 나서 이제 내가 이걸 직접 이용을 할 거야. 그때에 필요한 계획을 세울 때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본인 부담률, 얼마 돈 내야 될지, 한도액 얼마인지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럴 때에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 이용을 계획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에는 돈과 관련된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도액, 본인 부담률, 비용 이런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 업무 첫 번째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예요. 세면, 구강, 목욕, 식사, 화장실 돕기 등 몸과 관련되어져서 도와주는 걸 이야기합니다. 가사 및 일상생활 먼저 개인활동 지원은요. 장 보는 거, 은행 일 보는 거, 개인 일 보는 거 도와주는 거다. 그리고 일상생활 지원은 밥, 청소, 빨래예요. 일상생활 지원, 신체활동하고 일상생활 지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상생활 지원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밥, 청소, 빨래 기억하시고요. 정서 지원 및 의사소통은 생활 상담해 주는 거, 말벗해 주는 거 이런 거고요. 의사 전달하는 거 대신해 주는 거예요. 편지나 전화 등을 통해서 대신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인지 지원은 인지 자극 활동 해 주는 거고요. 방문 목욕, 말 그대로 방문 목욕하는 건데 이것은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와서 목욕을 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 외에 기능 회복, 간호처치는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닙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공하는 거예요. 시험에 예를 들어서 대상자 가족 중심이다 그러면 땡, 정답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기관 중심이다 해도 정답이 아닌 겁니다.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는 대상자의 특성을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대상자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요양보호사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응급처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의료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에 교묘하게 말을 바꾸어서 나오니까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의료행위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능한 행위는 뭐냐? 경구약, 먹는 약 복용하는 것과 그 다음에 외용약, 바르거나 뿌리는 약만 가능을 합니다. 요양보호사 금지 행위, 노인 학대나 본인 부담금 깎아주거나 비밀 누설하거나 자, 시험에서 이런 문제 나오면 상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 찾으면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역할, 나머지는 시험지 보면 바로 체크할 수 있을 거고요. 관찰자 보겠습니다. 대상자의 상태, 약 복용 여부를 파악한다, 살핀다, 관찰한다 이런 거죠. 동기 여부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옹호자, 대상자를 편들어 주는 거죠. 차별받는 대상자를 지지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학대 의심이 되어진다 그러면 신고하는 거고요. 성희롱을 당하는 것 같다 기관장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옹호자가 되어준다, 편들어준다라는 겁니다. 노인 인권 보겠습니다. 인권은 인간으로서 가져야 하는 당연한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건강권, 노인들도 적절한 치료, 간호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요. 주거권,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인간 존엄권 및 경제 노동권, 존중받을 권리 있고요. 평등한 처우 받을 권리 있습니다. 강제 노동에 대해서 거부할 권리도 있습니다. 정치, 종교, 문화, 생활권, 투표할
수 있고요. 여가 및 문화생활 즐길 수 있습니다. 종교의식 참여 강요받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시험에는 교류 소통권과 자기 결정권 자주 출제되는데요. 교류 소통권은 가족들과 교류할 수 있고요. 입소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만남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 결정권, 입퇴소하는 과정에서 내가 결정할 수가 있고요. 서비스도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노인 인권과 관련되어진 문제는 대부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시설 노인에 대한 권리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획일화된 머리 모양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머리 모양을 선택할 수 있다. 개인 물품 이용할 수 있다. 이것은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이지요.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비상벨도 설치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매트리스가 불편하다. 이것은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가 침해되어진 거죠. 자, 세 번째, 사생활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도 사용할 수 있고요. 동의 없는 사진 촬영해서는 안 됩니다.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되어져서는 안 되고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화된 식단 제공해야 되고요. 우리 어르신들의 잔존 능력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노력을 기울여 줘야 됩니다. 종사자들 직무 훈련도 당연히 해야겠죠. 이것은 우리 어르신들이 질 높은 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이지요. 그리고 외출, 외박 최대한 보장되어져야 되고요. 투표권도 보장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입니다. 노인 학대가 일어나는 여러 요인들 중에 기출문제에 언급된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과 부양자가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어져 있을 때 학대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요. 부양 의무자가 부양의 의무가 너무 과중되어졌을 때 또한 노인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인의 의존성이 증가하게 되어지면 부양 의무자의 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또한 학대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노인 학대의 유형 중에 신체적 학대 보겠습니다. 신체적 학대는 폭행이나 출입 통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체적으로 어떻게 해를 가한다 이런 것은 신체적인 학대인 거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하는 것, 집 밖으로 끌어내거나 쫓아내는 것 이것도 신체적 학대입니다. 일을 하도록 강제로 하도록 강요하는 것도 신체적 학대고요.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로 위협하는 것 이것도 신체적인 학대입니다. 위협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뒤에서 언급되어질 건데 정서적 학대에서의 위협은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체적 학대에서의 위협은 힘이나 도구를 이용을 해서 협박하는 것. 이것은 신체적인 학대가 되겠습니다.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무시하는 것 모두 정서적인 학대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사회활동, 종교활동 못하게 방해하는 것, 이성교제 못하게 방해하는 것 정서적 학대입니다. 시설로 보내버린다, 협박하는 것, 거취 문제에 있어서 결정할 때에 배제시킨다, 집안의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모두 정서적 학대입니다. 성적 학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신체적인 부위를 드러내고 기저귀 교체하는 것 이런 것도 성적 학대입니다. 경제적 학대, 허락 없이 돈을 인출한다거나 상속 후에 부양하지 않는 것 경제적 학대입니다. 방임, 방치하는 겁니다. 식사, 목욕이 힘든 노인을 방치해둔다, 간병을 소홀히 한다, 모두 방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아, 돈과 관련되어졌으니까 경제적 학대일까? 아닙니다. 생활비 지원하지 않고 방치해두기 때문에 방임입니다. 세금이나 각종 요금 납부하지 않는 것, 용돈 안 주고, 종교활동비 안 주고, 경조사비 안 주는 거 모두 방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거, 방임과 신체 학대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방임은 세금이나 각종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거 방임이라고 했지요. 자, 신체 학대는 가스나 난방이나 전기 이런 것을 끊는 것은 신체 학대입니다. 가스 끊으면 밥도 못 해 먹잖아요. 난방 끊으면 얼어 죽잖아요. 이것은 신체 학대다라는 거죠. 자, 전기를 끊었다? 이것은 뭡니까? 신체적인 학대인 거죠. 그러나 전기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것은 방임이다라는 거예요. 구분하실 수 있겠죠? 자기 방임은 스스로 거부하는 거예요. 약 복용이나 치료를 거부하는 거, 스스로 거부하는 거 자기 방임입니다. 유기는 방임과 헷갈릴 수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독립할 수 없는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연락 두절하는 거. 우리 어르신을 입소를 했어요. 그런데 왕래하지 않는 거. 낯선 장소에 버리거나 배회하는 노인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부양을 해야 되잖아요. 부양 의무자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거나 인지 기능을 상실한 노인을 고의적으로 가출하고 배회하게 하는 것. 이것이 유기입니다. 유기와 방임 구분할 때 헷갈리기 쉬운 거 한 가지 보고 가겠습니다. 유기는 앞서 독립할 수 없는 노인을 방치하는 거다라고 했지요. 그래서 인지 기능을 상실한 노인을 가출하게 하고 배회하는 것은 유기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정된 주거 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떠돌게 하는 것, 이것은 방임입니다. 기관, 먼저 노인 학대에 관련된 기관 보겠습니다.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이에요. 노인을 보호하는 기관이라는 거죠. 노인 학대 사례가 의심된다 그러면 여기에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장기 요양 기관의 모든 직원은 신고 의무자다.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의 인권, 시험에는 평등권이 제일 많이 출제됩니다. 연령이나 성별, 학력 등으로 차별받아서는 안 되고요. 노동과 관련되어진 권리도 있습니다. 휴식이나 여가를 누릴 권리 있습니다. 점심시간 보장되어야 되겠지요. 보수나 노동시간, 노동과 관련되어진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유권, 의견이나 표현의 자유 있어야 되고요. 사상이나 양심, 종교의 자유 있습니다. 즉, 요양보호사의 인권은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입니다. 장기요양요원을 지원하는 센터다라는 거지요. 요양보호사가 업무상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보호해주는 기관입니다. 제가 앞서 2장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 설명을 할 때에 지자체 나오면 그냥 땡 하세요 라고 했던 것이 지자체가요 교재에서 딱 2번 나옵니다. 2장에서 지자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그 비용 중에서 공단이 부담해야 될 내용을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는데요. 그 내용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정답으로 나오는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지자체 나오면 땡 해라 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군데 지자체가 나오는 곳이 바로 이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 여기에서 나옵니다. 지자체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요양보호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를 둡니다. 그러면 지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가 더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시험에는 지자체는 정답으로 나온 적이 거의 한 번도 없었고요.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가 시험에서 가끔 출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다. 이것만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권익,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법적인 장치가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이에요. 근로계약서 명확하게 잘 명시가 되어져야 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취업장소, 업무에 관한 사항 이런 내용들이 꼼꼼하게 적혀 있어야 됩니다. 임금에는 구성 항목, 기본급이 얼마인지, 상여금, 뭐 주요 수당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지고요. 계산하는 방법, 지불 방법 이런 내용들이 잘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 산업안전보건법이에요. 안전과 관련되어진 법이겠죠. 세 번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입니다. 산업재해, 일하다가 뭐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을 걸렸거나 이렇게 했을 때에 보상해줘야 된다라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해서 시험에 종종 출제되는데 그 내용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산재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가 없고요. 세금도 없습니다. 일하다가 다쳐서 받는 그 보험급여까지 세금을 뗀다? 그거 너무 잔인한 일이잖아요. 그렇고요. 양도나 압류할 수도 없고요. 산업재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퇴직을 하게 되어졌다. 또는 사업장이 부도가 났다. 폐업을 하게 되어졌다 하더라도 보험급여 받는 거 중단되지가 않습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 또는 5년간 유효합니다.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은 말로 하는 거지요.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 성적 관계 회유. 회유는 설설 구슬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말로 구슬리는 거다. 그래서 언어적 성희롱입니다. 이게 시험에 좀 잘 출제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 시각적 성희롱은 눈으로 하는 거죠. 노출이나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는 거. 육체적 성희롱은 신체 접촉하는 거.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에 옆에 앉아서 술을 따르라고 하는 건 어떤 성희롱에 해당되겠습니까? 말로 하는 거죠. 그래서 언어적 성희롱이 되겠습니다. 성희롱에 대한 대처, 장기 요양기관에서는 요양보호사들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1년에 한 번 이상 해야 되고요. 상습적으로 성희롱이 일어날 경우에는 녹취나 일지를 작성해 둡니다. 성희롱에 대해서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해야 됩니다.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해야 됩니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먼저 대상자와 상호 대등한 관계입니다. 본인 부담금 할인해 주세요. 임의로 서비스 제공해 주세요. 그러면 불법입니다. 라고 단호히 거절해야 되겠고요. 대상자의 학대가 발견되어지면 신고해야 되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비밀을 유지해야 됩니다.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제공합니다. 여섯 번째, 대상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개인의 선호를 인정합니다. 차별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자신의 건강관리, 복장관리를 철저히 하고요. 여덟 번째, 업무 수행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됩니다. 마지막, 자신의 활동이 요양보호사를 대표한다라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시험에 출제되었던 문제 보겠습니다. 대상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네, 정답 아니죠. 대상자를 대신하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네, X입니다. 장기 요양급여 제공 원칙에 어긋난다고 거절한다? 네, 정답이죠. 이 문제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옳다 싶은 거 정답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관리입니다. 손목 통증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손목이 아파서 수근수근 거린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네요. 밤에 통증이 더 악화가 되어지고요. 손을 털면 일시적으로 통증이 완화가 됩니다. 시험에 출제되었던 문제, 손목이 삐어서 통증이 있을 때 초기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로 강하게 털어준다 나오면 정답 아니에요. 강하게가 함정입니다. 자, 그리고 손상 직후에는 냉찜질입니다. 항상 초기에는 냉찜질, 만성은 옴찜질입니다. 이거 생활에도 적용되어지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압박 붕대 감아주고요. 손상 부위는 심장보다 높게 합니다. 물건 이동하는 방법, 제가 요통예방송이라는 제목으로 개사를 했는데 함께 불러볼게요. 허리 펴, 무릎 굽혀, 지지면 넓혀, 몸 가까이, 허리 대신 발 움직여. 한 번 더. 허리 펴, 무릎 굽혀, 지지면 넓혀, 몸 가까이, 허리 대신 발 움직여. 외우기 쉽죠? 지지면을 넓힌다라는 것은 발을 벌려서 지지하는 면적을 넓힌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물건을 이동한다, 휠체어를 옮긴다 등의 문제로 출제되어집니다. 시험에 출제되었던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동작을 빠르고 신속하게 한다. 네, X입니다. 이거 오답률 높은 문제인데요. 동작을 빠르고 신속하게 하면 몸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스트레칭 한다. 네, X죠. 스트레칭을 하면 관절 가동 범위가 넓어진다. 네, 정답입니다. 호흡을 최대한 참으며 동작을 한다. 네, X입니다. 요양보호사의 감염 예방, 임신한 요양보호사는 풍진, 수두 감염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습니다.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진이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노인성 질환의 특성, 증상이 거의 없거나 애매하고요.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경과가 길고 재발이 빈번하죠. 원인이 불명확하고 합병증 생기기가 쉽습니다. 약물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신장의 소변 농축 능력과 배설 능력이 저하되어서 약물 성분이 신체 내에 오래 남아 있어서 중독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혈액순환 저하로 욕창이 잘 생기고요. 관절이 뻣뻣해집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복용하는 약이 많잖아요. 이 약물 성분들이 신체 밖으로 이렇게 좀 배출도 되어야 되는데 계속 몸속에 축적이 되어지니까 약물 중독이 되는 거예요. 시험에 이 문제가 자주 출제되어지는데 약물 중독 나오면 그냥 신장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신장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 보겠습니다. 위액 분비가 저하가 되어지겠죠. 위액 분비량이 감소합니다. 췌장의 소화 효소 분비도 감소합니다. 빨간 색깔이 보기에 자주 출제되는데 지방 흡수력이 감소합니다. 저하되어집니다. 외우실 때 지갑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간 기능 떨어져서 약물 대사 능력 저하된다고 했지요. 당내성 감소입니다. 당감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직장벽의 탄력성도 감소합니다. 그리고 맛을 느끼는 세포수가 줄고 후각 기능이 떨어져서 미각이 둔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요리를 하고 나면 야들아 요즘에 내가 맛을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들 종종 하시잖아요. 특히 단맛이나 짠맛에 대해서 좀 둔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인생의 쓴맛과 신맛을 많이 느껴서 그런지 쓴맛, 신맛은 잘 느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문의 괄약근이 긴장도가 떨어져요. 긴장을 하면 긴장했다가 풀렸다가 이렇게 움츠러들었다가 이렇게 펴졌다가 쪼그라들었다 펴졌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괄약근이 이 긴장을 안 하는 거라 항문 괄약근이 쪼그라들었다 펴졌다 이게 잘 되어져야 되는데 괄약근이 긴장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실금 발생이 높아지게 됩니다.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 기침 반사 저하, 반사적으로 기침하는 거예요. 목에 이물질이나 이런 게 끼었을 때에 반사적으로 기침하는 능력이 떨어지겠죠. 섬모는요, 잔털이에요. 이 섬모 운동이 또한 저하되어지겠죠. 그래서 노화가 되어지면 미세물질 잘 걸러내지 못합니다. 기침 반사 저하, 섬모 운동 저하, 보기로 자주 나옵니다. 폐포의 탄력성 저하되어지고요. 폐 순환량 감소되어집니다. 그래서 폐활량이 떨어지지요. 따라서 운동 능력도 저하가 되어집니다. 코 점막이 건조해집니다. 노화가 되어지면 몸의 수분이 전체적으로 다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혈관계 보겠습니다. 심장 근육이 두꺼워져서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헷갈리기 쉬운 게 노화가 되어지면 근육이 두꺼워질 리가 있나 이렇게 착각하기가 쉬운데 심장이 바짝바짝 뛰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심장 근육이 두꺼워져서 탄력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 심박출량과 심박동수도 떨어지게 되겠죠. 혈액순환도 감소하게 되어지고요. 기립성 저혈압, 하지부종, 정맥류, 치질 이런 것들이 잘 생깁니다.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변화, 어좁골커입니다. 어깨는 좁아지고 골반은 커집니다. 어좁골커, 추간판이 얇아집니다. 그래서 키가 줄어들지요. 근긴장도, 근육의 긴장도예요. 사람이 긴장하면 이렇게 쪼그라들다가 펴졌다가 하잖아요. 그걸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육이 쪼그라들었다가 펴졌다가 이런 능력이 저하가 되어지겠죠. 근육량 저하되어집니다. 인대의 탄력성도요 저하가 되어지겠죠. 팔, 다리의 지방은 줄어들고 엉덩이, 허리의 피하 지방은 증가합니다. 비뇨 생식기계 변화입니다. 전립선 비대해지고요. 잔뇨량 증가합니다. 소변 줄기가 가늘어집니다. 방광의 기능이 저하되어지기 때문에 빈뇨, 화장실 자주 가고요. 요실금 잘 생기고요. 야뇨증 생깁니다. 여성분들은 난소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질의 수축되어지고요. 분비물이 저하되어집니다. 그래서 질염도 잘 생기게 되어집니다. 질벽이 얇아지고 탄력성 떨어지죠. 노화에 따른 피부계 변화, 손발톱이 두꺼워집니다. 이거 보기로 종종 출제되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요. 표피가 얇아지고요. 머리카락이 가늘어집니다. 모공의 멜라닌 생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흰머리가 생기는 거고요. 각질층의 수분 함량이 떨어지겠죠. 신경계 변화 보겠습니다. 근육에 긴장하는 거, 이렇게 긴장하는 거, 이것은 떨어진다라고 했지요. 자극이 왔을 때 반응하는 것도 떨어지겠지요. 감각도 둔화가 되어지고요. 정서 조절 불안정해집니다. 단기 기억력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감퇴하지만 장기 기억력은요, 대체로 잘 유지가 되어집니다.
노화에 따른 시각계 변화, 눈부심이 증가하고요. 결막이 얇아집니다. 각막 반사, 눈에 먼지 같은 거 들어가면 반사적으로 눈을 감는 거 이런 거 말합니다. 그런 능력이 떨어지겠죠. 눈물의 양 감소합니다. 노화가 되어지면 전체적으로 몸의 수분이 줄어든다고 했죠. 그래서 눈물의 양도 감소합니다. 동공의 크기가 줄어듭니다.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빛 수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정체가 노란색으로 변하는 황화 현상이 일어나서 보라색, 남색, 파란색의 구분이 어려워집니다. 청각계 보겠습니다. 고막이 두꺼워져서 전달 능력이 감소합니다. 우리 어르신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이렇게 다시 반문하잖아요. 그게 바로 고막이 두꺼워져서 그렇습니다. 우리 애들하고도 이야기할 때요. 내가 말귀를 잘 못 알아듣잖아요. 다시 말해봐. 이러면은요. 좀 답답해 하거든요. 그때 내가 한마디 합니다. 그래, 엄마 고막에 살쪘다. 예,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막이 두꺼워져서 그렇습니다. 노인성 난청은요, 여성보다 남성에게 흔히 나타납니다. 미각계 변화입니다. 미래의 개수와 기능이 감소하고요. 혀의 유두 돌기 감소합니다. 구강 점막의 재생 능력도 떨어지고 입과 입술의 근육의 탄력성도 감소합니다. 침 분비량 감소하겠지요. 맛에 대한 그 감지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미료 많이 넣은 음식을 좋아합니다. 미각 대부분 그냥 다 모든 기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화에 따른 뇌분비계 변화, 공복혈당이 상승합니다. 포도당 대사는요, 포도당을 내 몸에서 처리하는 능력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떨어지고요, 인슐린 민감성이 감소해서 고혈당이 되기 쉽습니다. 기초의 대사율 감소하겠죠. 노화에 따른 변화는 한두 문제씩 시험에 꼭 출제가 되어집니다. 외울 게 너무 많지요. 다음 못 외우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만이라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포인트는요. 두꺼워진다. 탄력성이 떨어진다. 긴장도가 떨어진다. 수분이 감소한다 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두꺼워지는 거, 손발톱 두꺼워집니다. 고막도 살찐다, 고막 두꺼워진다 했지요. 심장 근육도 두꺼워집니다. 그 다음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심장 근육 두꺼워져 가지고 팔딱팔딱 안 뛰고 탄력성 떨어지지요. 입술과 그 입의 근육 탄력성 감소합니다. 직장벽의 탄력성 감소합니다. 폐포의 탄력성 떨어집니다. 자, 앞에 내용 잘 모른다 하더라도 탄력성 떨어지는 거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긴장도도 떨어집니다. 항문 관략근의 그 긴장도 떨어지죠. 근육의 긴장도도 떨어집니다. 몸에 있는 수분이 전체적으로 다 감소하기 때문에 코 점막도 건조해지고요. 눈물의 양도 줄어들고요. 침 분비량도 줄어들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노화가 되어지면 대부분은 다 얇아지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잘 알 수 있는 거, 질벽, 표피, 피부 얇아지죠. 머리카락 얇아지죠. 결막 다 얇아집니다. 대부분은 다 얇아져요. 그런데 시험에는 반대로 두꺼워지는 게 종종 나오기 때문에 제가 두꺼워진다를 외우라고 한 겁니다. 손발톱, 고막에 살쪄서 고막 두꺼워지고 심장 근육 두꺼워지고 이런 것이 함정으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두꺼워진다 외우라고 한 겁니다. 손발톱, 고막, 심장 근육 두꺼워진다. 그 외에 대부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머리카락이나 피부나 이런 거 다 얇아집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노인 증후군 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질병이 하나만 걸리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질병이 동시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질병들끼리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리고 각각의 병에 대해서 약물을 복용을 합니다. 그러면 병과 이 약물들 간에도 또 어떤 작용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을 하기 때문에 약물들끼리도 또 어떤 작용이 일어나죠. 이런 의학적인 문제에다가 경제적인 거, 사회적인 거, 심리적인 문제들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병원비가 많이 든다라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지고 우울해지고 이런 문제들도 생기죠. 이런 노화가 되어지면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들,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그런 증상들을 노인증후군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증후군의 그런 대표적인 사례들, 증상들을 보면 요실금이나 낙상, 욕창,
뭐 선망, 변비, 우울증 많은 약을 복용하고 뭐 요런 증상들이 나타나지요. 이런 노인 증후군은 건강하신 우리 어르신들보다는 몸이 좀 허약하신 분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겠지요. 그래서 우리 요양보호사들이 이런 어르신들을 돌보는 대상이 되어진다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각종 질병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들만 콕콕 찍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핵입니다. 결핵은 호흡기 감염입니다. 공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어집니다. 2, 3주 동안 계속 기침을 하거나 발열이 난다 그러면 결핵 검사를 해야 됩니다. 시험에 예를 들어서 결핵 검사는 6개월마다 받아야 한다 그러면 정답이 아니겠죠. 결핵 의심 대상자를 돌볼 때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돌보면 괜찮습니다. 결핵에 걸린 대상자와 접촉을 했을 때에는 결핵 검사를 받아야 하고요. 결핵에 걸린 대상자와 물건을 함께 사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결핵은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요. 이 결핵균은요. 햇볕에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구 등은 일광 소독해야 됩니다. 독감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호흡기 질환입니다. 치료제는 항바이러스제를 사용을 합니다. 독감이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이니까 항바이러스제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여기 앞에 있는 이 항이라는 것이 저항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항암, 암을 저항하는 거예요. 바이러스에 저항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로바이러스 장염, 오염된 음식을 섭취했을 때 발병하게 되어지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노로바이러스 장염에 걸리면 2, 3일간 요양보호 업무 NO입니다. 전염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상이 회복된 후에도 최소 2, 3일간 음식을 조리해서는 안 됩니다. 옴, 밤에 가려움이 심하고요. 여름에 발생이 잘 됩니다. 감염도 잘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상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치료해야 됩니다. 옴 치료는 올 치료, 옴 치료는 모두 치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침구류는 뜨거운 물로 세탁하고 세탁 후에도 3일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세탁이 어려울 경우에는 3일간 햇볕에 쬐거나 다리미로 달인 다음에 사용해야 됩니다. 머리니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1년 중에 언제나 발생이 가능하고요. 감염 대상자를 돌본 다음에는 귀가시 옷 세탁하고 샤워해야 됩니다. 뜨거운 물로 세탁해야 되고요. 48시간까지 살아남아서 재감염 우려가 있습니다. 위염, 위에 염증이 있다, 위 점막에 염증이 있다. 이것이 위염입니다. 위염은 배고플 때 명치 부위에 통증이 있습니다. 새벽에 속이 쓰린다, 위궤양입니다. 위암은 서서히 진행이 되어지고 증상이 느립니다. 대장암, 저자녀 시기 섭취가 원인입니다. 저자녀 시기가 뭐냐 하면 반대로 자녀 시기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 시기는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면 배변 활동이 잘 되어지겠죠.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저자녀 시기는 그와 정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섬유질이 부족한 음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설사, 하제, 설사가 나게 하는 약, 이런 약물을 남용했을 때 그 원인이 되어지고요. 물을 충분히 마셔서 탈수를 예방해야 됩니다. 설사가 나면 아무것도 안 먹어야 될 것 같지만 물은 충분히 마셔야 된다. 이거 시험에 은근히 자주 나오고요. 고섬유질 음식 섭취 제한해야 되겠죠. 설사 나는데 장운동 활발하게 일어나면 안 되겠죠. 시험에 대장암, 설사 종종 출제됩니다. 변비, 항암제나 마약성 진통제, 제산제 이런 약물을 사용을 하면 변비가 생기기도 하고요. 저자녀 시기를 하면 변비가 생기겠죠. 변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사가 나게 하는 약을 사용은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빈번하게 사용을 하면 변비가 도리어 악화되어집니다. 만성기관지염, 만성기관지염 하면 이른 아침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가래 끓는 기침을 하는 증상이 있고요. 그러니까 거담제나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기관지 내에 있는 가래를 배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심호흡과 기침을 하기 위해서 가래를 배출을 하는 거죠. 뜨겁거나 차갑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해야 되겠습니다. 폐렴은 폐 조직에 염증이 있는 거예요. 흡인성 폐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
넘어가가지고 폐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천식이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것은 기도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온도 차이나 흥분이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집니다. 자, 호흡 곤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바닥에 카페트 깔면 안 되겠지요. 차갑고 건조한 공기로 환기하거나 갑자기 이렇게 온도 차가 나는 것에 노출되어지는 것 안 되겠습니다. 뜨거운 물로 침교류를 세탁해야 되겠죠. 폐결핵은 결핵균이 폐로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오후에 고열이 났다가 늦은 밤에 열이 내리는 증상이 반복되어집니다. 폐결핵 치료는 항결핵제를 복용을 하는데 항이 저항하는 거라고 했죠. 항결핵제를 복용을 하는데 이 약의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복용 기간도 길어요. 그리고 자의적으로 중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약의 양이 많고 복용 기간도 길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해야 되고 객담 검사를 해야 됩니다. 고혈압은 이명이나 어지러움과 같은 증상이 있고요. 혈압약은 꾸준히 복용을 해야 됩니다. 혈압이 조절이 되어도 투약을 중단하면 혈압이 다시 올라갈 수 있고요. 혈압은 측정하는 시간과 자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저염 시기, 저지방 시기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저지방 유제품 같은 것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동맥경화증은 혈관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근경색, 협심증, 흉통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겠죠. 심부전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심장 수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거고요. 현기증,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납니다. 부종이 나타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매일 체중을 측정을 해야 됩니다. 부종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수분을 제한해야 된다. 특히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빈혈은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이 부족해서 혈액에 산소가 원활히 공급이 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빈혈 치료할 때는 철분제 먹어야 되죠. 비타민C와 함께 복용하면 좋은데 철분의 흡수를 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아침에 관절이 뻣뻣해집니다. 수영이 좋은 운동이고요.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체중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골다공증은 칼슘, 비타민 D 섭취해야 되는 거 잘 아시지요?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을 해야 됩니다. 걷기 운동이 좋습니다. 고관절 골절, 골다공증이 있는 우리 어르신이 낙상했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요실금이 생기는 이유는 방광에 저장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골반 근육의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실금의 종류, 복압성 요실금은 압력입니다. 기침이나 재치기, 달리기와 같은 이런 압력이 가해졌을 때 소변이 나오는 거고요. 절박성 요실금, 절박한 거예요. 소변이 마렵다는 걸 느끼자마자 소변이 나오는 거고요. 역류성 요실금은 역류하는 거예요. 소변의 이 배출이 잘 되어야 되는데 소변 배출이 잘 원활하지 않아 가지고 방광에서 조금씩 흘러 넘치는 것, 역류하는 것입니다. 자, 치료는요. 골반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해야 되겠죠. 수분도 충분히 섭취를 해야 되고 변비 예방해야 됩니다. 체중 조절을 해야 되는데 비만이 되어지면 복부에 압력이 더 가해지기 때문에 체중 조절해야 됩니다.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이 비대해져서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를 압박하는 겁니다. 원인은 호르몬 불균형 알아두시고요. 전립선이 커지는 거니까 비만과 관련이 있겠죠.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도 원인이 되어집니다. 증상은 요도가 좁아져서 소변이 가늘어지고요. 힘을 줘야만 소변이 나옵니다. 잔뇨감, 화장실 갔다 왔는데 뭔가 남아있는 것 같다. 시원하지가 않다. 그렇고요. 빈뇨, 화장실 자주 가고 싶다. 긴박뇨, 화장실 가고 싶다 느꼈는데 참기가 어려운 거예요. 야뇨, 자다가 화장실 가고 싶은 걸 이야기합니다. 치료는 도뇨관을 사용을 해서 소변을 빼줘야 되고요. 심하면 전립선 절제술을 해야 됩니다.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세를 자주 바꾸어 주는 것이 좋겠죠. 침대는 2시간마다, 의자는 1시간마다 자세를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천골 부위에는 도넛베개를 사용을 하지 않는데 도넛베개가 압박이 되어져서 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피부 건조증, 목욕 후 물기는 두드려서 말리고요.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바릅니다. 대상포진은 수포가 띠 모양으로 나타나고 타는 듯한 통증이 동반되는 거 잘 아시죠? 녹내장, 백내장 문제가 나오면 녹압, 백수만 기억을 해도 거의 90%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녹내장은 안압,
백내장은 수정체입니다. 녹내장은 안압이 상승을 해서 시신경이 손상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윗몸 일으키기나 고개 숙이는 자세는 좋지 않겠죠.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되어지는 건데 눈동자에 하얗게 백태가 껴서 뿌옇게 보이거나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가 되지 않아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다음 당뇨, 다식, 체중 감소의 증상이 있습니다. 인슐린 주사액은 입으로 복용하지 않습니다. 위장관에서 파괴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사로 주입합니다. 발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발톱은 일자로 깎습니다. 이거 실기할 때 한 번 더 이야기할 거고요.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거 중요한데 식후 30분에서 1시간 뒤에 운동하게 합니다. 고혈당, 저혈당, 암기법 보겠습니다. 먼저 고혈당, 활동량 감소, 식사량 증가, 배뇨 증가, 체중 감소, 피로입니다. 빨간 색깔 글씨 보면서 암기하겠습니다. 고등학생 친구들은 공부한다고 활동량은 줄어들지만 식사량은 배로 증가하지요. 그것을 엄마들이 체감하고 나니 매우 피곤합니다. 저혈당 가겠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은 활동량은 많지만 밥은 잘 안 먹습니다. 땀을 2통이나 흘릴 만큼 활동량이 많은 거죠. 엄마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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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어. 우울증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없어서 주변 사람들이 우울증임을 쉽게 알아채지 못합니다. 소화불량과 같은 신체 증상으로 호소하는 것이 많습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보기입니다. 햇볕을 쬐면서 규칙적인 운동, 걷기 운동 같은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활동도 늘리는 것이 좋겠죠. 선망은 수시간이나 수일에 걸쳐서 호전과 악화가 반복됩니다. 선망 문제에서 거의 90% 이상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 요 문구가 등장을 하고요. 증상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가벼운 야간 선망일 경우에는 방을 밝게 하고 따뜻하게 해주면 진정됩니다. 치매는 기억력 저하, 언어 능력 저하, 진압력 저하, 시공간 파악 능력 저하, 실행 기능 저하입니다. 실행 기능은 집안일을 하거나 자신의 옷을 입거나 이런 어떤 일을 실행하는 그 기능이 저하된다 이런 말입니다. 진압력 하면 시간, 장소, 날짜와 관련된 걸 찾으면 되겠습니다. 시간, 장소, 날짜, 시작날 기억을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시험에 치매 환자에게 진압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좋은 것은 하면 식사할 때 시간을 알려준다. 이런 것을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시간, 장소, 날짜와 관련된 거. 경정 치매일 경우에는 단기 기억력이 저하됩니다. 뇌졸중은 뇌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에 손상이 오고 이로 인해서 신체 장애로 이어지는 질환을 말합니다. 뇌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뇌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입니다. 손상된 뇌의 반대쪽이 마비가 됩니다. 예를 들면 우측 뇌가 마비된다 그러면 좌측 팔다리가 마비가 되어지겠죠. 좌측 뇌가 마비가 되어지면 우측이 마비가 오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거 언어 장애가 발생합니다. 말이 어눌해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요거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갑자기 어지럽다, 심한 두통이 있다, 한쪽 팔다리에 마비가 온다, 갑자기 물체가 안 보이거나 둘로 보인다, 또는 한쪽으로 넘어진다 이러면 뇌졸중 전구 증상입니다. 손해의 뇌졸중이 발생하면 운동 실조증이 오는데 이때에는 비틀거리는 증상이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린다 시험에 이런 문구 나오면 손해의 뇌졸중 찾으면 되겠습니다. 치료는 혈전 용해제나 항응고제를 복용합니다. 파킨슨은 도파민 분비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근육이 경직이 되어지고 안정시에도 손발이 떨립니다. 행동이 느리고 자세가 불안정하고 구부정한 자세를 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절과 근육이 경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파킨슨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데요. 암기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파킨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도파민이에요. 그래서 도파파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떨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파파 이렇게 떨어주면 되겠습니다. 노인의 영양 문제, 침 분비가 줄어든다고 했죠. 음식물 씹고 삼키는 능력 떨어집니다. 미각이 저하되어져서 음식을 짜게 먹습니다.
운동, 우리 어르신들은 균형 감각이나 조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운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때에는 저강도에서 고강도 순으로 운동을 해야 되고요. 10분 이상 준비 운동을 해야 됩니다. 방향을 빠르게 바꾸는 운동은 몸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피해야 되고요. 운동의 강도, 기간, 빈도는 서서히 늘려나가야 되겠습니다. 안정시의 심박동수로 돌아올 때까지 마무리 운동을 합니다. 수면, 우리 어르신들은 수면 중에 자주 깨고요. 수면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 자주 졸지요. 수면 관리를 위해서는 일정한 시각에 잠자리에 들게 해야 됩니다. 성생활,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발기치연을 유발합니다. 전립선 절제술, 자궁 적출술, 유방 절제술을 해도 성기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성생활로 뇌졸중이 악화되지는 않습니다. 즉 이 말은 수술이나 질병이 있다고 해도 성생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과도한 알코올은 좋은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약 복용 시 주의사항입니다. 고지혈증 약, 혈압약은 자몽 주스와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시험에는 자몽 주스, 혈압약이 잘 출제가 되는데요. 암기하는 법, 혈압약 먹을 때 자몽 주스 참으라는 뜻이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약은 쪼개어서 복용을 해서는 안 되는데요. 약 중간에 분할선이 있는 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쪼개어서 복용을 해도 괜찮습니다. 예방접종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노인이 10년마다 추가로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은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백신입니다. 그런데 백일해가 포함된 예방접종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럴 경우에는 한 번은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백신으로 접종을 하고요. 그 이후부터는 10년마다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신을 접종을 하면 되겠습니다. 시험에는 파상풍, 디프테리아가 주로 출제가 될 겁니다. 10년마다 파디 10년마다 파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인플루엔자 독감은 매년 1회 접종이고요. 대상포진 60세 이상 1회고요. 폐렴구균 65세 이상 1회에서 2회 접종입니다. 65세 이하는 시험에 잘 출제되지 않을 거고요. 65세 이상 예방접종해야 되는 것은 대상포진, 폐렴구균,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인플루엔자 이렇게 6가지를 접종을 해야 되죠. 암기하는 법 빨간색 글자 보면서 보겠습니다. 대패 삼겹살로 파티를 하는데요. 몇 인분? 100인분. 요양보호 기록 보겠습니다. 기록을 하는 목적은 첫째,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록한 것을 이렇게 보면 서비스가 어떠했는지 점검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서비스의 질이 더 높아지겠죠. 두 번째, 요양보호사의 활동이 입증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세 번째, 요양보호사가 휴가를 갔다. 또는 퇴사를 했다 하더라도 서비스는 잘 이어져야 되잖아요. 즉 연속성이 잘 유지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분에게 이 내용이 잘 전달이 되어져서 업무가 원활하게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요양보호사 업무는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 간호사 이런 분들과도 다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 기록이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기록을 하다가 보면 보다 더 책임감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기록한 내용이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가 기록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입니다.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기록하는 종이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서비스 제공한 내용, 그리고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하는 원칙, 종종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야 되겠죠. 모호한 표현 안 됩니다. 물을 많이 마셨다 안 됩니다. 어떤 분은 2잔이 많다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5잔 정도 마셔야 많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2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며칠 전 대신에 2일 전, 3일 전 이렇게 해야 되고요. 여러 번 대신에 3번, 5번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을 해야 됩니다. 가끔, 오랜만에, 심하다 이런 표현 안 됩니다. 업무 보고,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할 때에는 서비스 과정과 결과를 정확하게 보고를 해야 되겠죠. 업무 보고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사고가 일어났을 때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업무 보고를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험에 종종 나오는 것 구두 보고입니다. 구두, 말로 보고를 하는 거죠. 상황이 급할 때 뛰어가서 말로 보고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벼운 사안일 때 구두 보고합니다. 업무 회의는 2가지가 있습니다. 사례 회의와 원래 회의가 있어요. 사례 회의는 대상자에게 서비스가 잘 제공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평가하는 회의입니다. 사례 회의를 왜 하겠습니까?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잘 제공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겠지요. 그리고 사례 관리, 뒤에서 사례 관리 설명할게요. 이 사례 관리가 잘 되기 위해서 서로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겠죠. 이것이 사례 회의입니다. 원래 회의는 보통 모임이나 단체에서 원래회 하는 것 있죠. 그것과 같은 겁니다. 요양보호사들이 원래 회의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경험을 나누고 애로사항은 없는지 듣는 그런 회의를 말합니다. 사례관리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대상자 입장에서 중요한 기관이 2군데가 있지요. 먼저 장기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돈을 대어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고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 요양 기관이 있지요. 이 중요한 2기관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대상자를 위해서 서로 협력을 해야 되겠죠. 이 협력해가는 이 모든 일련의 그런 활동들을 사례관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사례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상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접수를 하고 나면 사례관리자가 먼저 상담을 하겠지요. 사회복지사나 뭐 이런 분들이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서 장기요양 인정서하고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확인을 하겠지요. 그러고 나면 우리 어르신의 건강 상태는 어떤지, 신체 기능 상태는 어떤지, 주거하는 상황이 어떤지, 돌보는 가족들은 있는지 등등을 파악을 하겠지요. 이것을 욕구 사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파악된 자료를 가지고 사례회의를 1차 합니다. 이 자료는 우리 어르신을 어떻게 잘 돌볼 수 있는지 계획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이 자료는 서로 공유를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 사례회의에는 요양보호사가 참석을 해야 되겠지요. 요양보호사가 우리 어르신을 돌보는 일을 할 거기 때문에 사례회의에는 요양보호사가 참석을 해야 됩니다. 사례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을 할지가 결정이 되어지면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공단에 통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이것이 잘 진행이 되는지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장기요양기관과 공단에서 월 1회 모니터링을 실시를 합니다. 모니터링의 결과에 따라서 필요시에 2차 사례 회의를 하겠지요. 그런 게 없으면 바로 그 모니터링한 거에 대한 평가를 할 거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 서비스를 종결을 하겠지요. 방문 요양 그만두고 시설에 들어간다거나 이런 종결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또 할 건지 사후 관리에 대한 계획을 또 하겠지요. 이렇게 사례 관리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사례관리에서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1차 사례회의 참석한다는 거 이야기를 했었고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중에 우리 어르신이 변경을 요구한다 그러면 사례관리사한테 알려야 되겠죠. 그리고 위기 상황이 발생을 해도 즉시 사례관리자에게 연락을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 그냥 상식적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받아들이기까지 5가지 단계의 심리 변화를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정의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말기암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오진이야. 이런 돌팔이 같은 의사가 있나? 그러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분노입니다. 왜 나야? 세상에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나야? 그렇게 분노하고요. 세 번째 단계, 타협의 단계입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꼭 살려주세요. 그러면 내 재산 절반이라도 드리겠습니다. 타협을 하거나 종교기관, 교회나 성당, 절에 가서 막 신께 비는 거예요. 저 한 번만 살려주면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신과 타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단계, 극심한 우울의 단계에 빠졌다가 마지막 수용을 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의 변화,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숨쉬는 것을 돕기 위해서 상체와 머리를 높여줍니다. 호흡은 불규칙적이고요. 소변량도 줄어듭니다. 헷갈리기 쉬운 거 눈의 동공이 확대가 됩니다. 시험에 출제된 적 있고요. 오답률 높았습니다. 손발이 점차 싸늘해집니다. 그래서 담요를 덮어서 따뜻하게 해주면 좋겠지요. 그러나 전기 담요와 같은 전기 기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육이 무력해져서 실금이나 실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혼이불 밑에 방수포를 깔고 필요시에는 기저귀를 채워줍니다. 그리고 임종이 임박했기 때문에 음식이나 수분을 섭취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먹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좋아하는 물건이나 사진 등을 머리맡에 두어서 친숙함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지요. 입술이 건조해지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립밥 같은 윤활제를 발라줍니다.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서 답답하지 않도록 해주고요. 신체 기능 중에서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이 청각입니다. 시험에 종종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을 고려해서 요양보호사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뭐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요. 청각과 관련된 거 예를 들면 음악을 틀어준다 이런 거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종이 임박했기 때문에 혼자 있게 해서는 안 되겠고요. 정서적으로 고립되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종교적인 신념 대상자에게 강요해서도 안 되겠지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란 사전에 나는 나중에 임종 과정이 되었을 때 불필요한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라는 내 의사를 법적인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되어야 작성을 할 수 있고요.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등록기관에 가서 상담을 받고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작성을 하고 나면 연명의료 정보처리 시스템에 등록이 됩니다. 등록이 되어도요. 언제든지 내 마음이 바뀌거나 하면 변경하거나 철회도 가능합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을 하면 연명치료를 안 받겠다라는 건데 이 연명치료가 뭐냐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이런 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어렵죠? 암기하는 법 빨간색 글자만 따서 외울게요. 심인투항입니다. 시민은 투항하지 않는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지요. 시민 투항하지 않습니다. 자, 연명치료는 안 받지만 기본적인 것은 합니다. 진통제 투여. 자, 말기암이나 이러면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때 진통제 투여합니다. 그리고 영양분, 물, 산소 공급 이것은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의료 행위는 합니다. 시민투항 외워두시고요. 진통제, 영양분, 물, 산소 외워두세요. 추천 영상 고정 댓글로 남겨두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